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대한민국 경제의 현재, 특히 환율과 부동산, 그리고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차분하고 깊이 있게 들려드리려 합니다. 우리가 흔히 뉴스에서 접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환율이 올랐다. 부동산 시장이 불안하다. 금리가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이 단어들은 겉으로는 단순한 경제 용어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여러분의 집값, 생활물가, 노후 자금, 그리고 자녀 손주들의 앞날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힘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중요한 갈림길 위에 서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위기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우리가 잘 버텨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사이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고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이 오디오북은 경제학 교과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실제 삶과 자산을 지키기 위한 현실적인 안내서입니다. 자,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꾸준히 상승하며 1,480원 수준까지 치솟고 있습니다. 이 숫자가 왜 중요한지부터 얘기해 보겠습니다. 환율이란 말 그대로 한국 돈원이 미국 돈달러와 얼마나 교환되는가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한 달러가 1,000원이라면 미국에서 물건을 사도 부담이 적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 달러가 1,480원 혹은 체감상 1,500원 가까이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국제금융시장에서 달러 수요가 여전히 강합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패드의 통화정책이 강경한 기조를 유지하면서 전 세계 자금이 미국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안전자산인 달러를 선호하게 됩니다. 둘째, 한국 국내 투자자와 기관들이 해외 투자에 더욱 적극적으로 달러를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 투자자들은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위해 해외 자산 비중을 늘리고 있으며 개인 투자자들 역시 미국 주식과 채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셋째,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에 대한 우려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수출 감소, 내수 부진,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 등이 원화 가치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해외여행 비용이 더 들고 수입 물가가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기름값, 식료품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지죠. 휘발유와 경유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환율이 오르면 국제 유가가 안정적이더라도 국내 가격은 상승하게 됩니다. 이는 물류비 증가로 이어지고 결국 모든 생필품의 가격 상승으로 연결됩니다. 밀, 옥수수, 콩 같은 곡물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합니다. 빵, 라면, 과자, 식용유 등 우리 식탁에 오르는 많은 식품들의 원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민감한 영역이 바로 부동산입니다. 환율 상승은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는 생활비 부담을 키워 부동산 구매력을 약화시킵니다. 1,500원이 되면 곧 위기다. 그런 말이 뉴스나 인터넷에 떠돌지만 그 말이 꼭 틀렸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환율이 오르는 순간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이 얼마나 약해졌는지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1,500원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환율 수준을 넘어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인식됩니다.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환율이 급등했던 기억이 사람들의 뇌리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요즘 환율 움직임을 두고 단순한 시장 요인 이상이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환율 상승 원인을 두고 전문가들은 몇 가지를 지적합니다. 첫째, 과거처럼 단순히 달러 강세 때문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국제적으로 달러가 약세일 때도 원화는 더 약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원화 자체의 구조적 약세를 의미합니다. 둘째, 국내 자금이 해외로 많이 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국민연금, 개인 투자자, 그리고 기업들이 해외 주식과 채권을 사들이면서 원화 수요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이 때문에 달러가 더 비싸진 것입니다. 셋째, 한국 경제의 성장 둔화와 수출 경쟁력 약화도 원화 약세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를 제외한 주요 수출 품목들의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경상수지 흑자 폭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즉, 환율이 오른다 한국 경제가 곧 무너진다는 단순한 공식은 사실과 다르지만 환율 상승 자체는 우리 생활에 분명한 부담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1997년 외환위기 때와 달리 지금은 외환 보유액이 충분합니다. 한국은행의 외환 보유액은 4천억 달러를 넘어 세계 9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화스왑 협정도 여러 국가와 체결되어 있어 단기 유동성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판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외환 보유액이 충분하다고 해서 환율 상승의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환율 상승은 수입 물가 상승, 기업 수익성 악화, 가계 부담 증가로 이어지며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환율이 오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첫 번째로 생활 물가가 올라갑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품 가격이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밀가루, 석유, 일부 식료품 같은 것들이 외국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환율이 오를수록 한국에서 소비자가 내야 하는 가격도 올라갑니다. 이건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가계 장바구니에서 체감되는 현실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환율이 10% 상승할 경우 수입 물가는 평균 7-8%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 반영되는데 대체로 3-6개월 정도 후에 본격적인 영향이 나타납니다. 특히 에너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한국은 석유와 천연가스를 거의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상승하면 같은 양의 석유를 수입하더라도 더 많은 원화를 지불해야 합니다. 휘발유 가격이 오르면 승용차를 운전하는 가정의 교통비가 증가합니다. 화물차의 운송비가 오르면 모든 상품의 유통비용이 증가하여 소비자 가격에 전가됩니다. 택시 요금, 버스 요금도 결국 조정 압력을 받게 됩니다. 난방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면 겨울철 난방비 부담이 커집니다. 특히 노년층과 저소득층에게는 큰 부담이 됩니다. 식료품 가격도 환율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한국의 곡물 자급률은 매우 낮습니다. 밀은 거의 100% 수입에 의존하고 옥수수와 콩도 대부분 수입합니다. 빵, 라면, 과자 같은 밀가루 제품들의 가격이 오릅니다. 식용유 가격도 상승합니다. 사료 가격이 오르면 축산물 가격도 연쇄적으로 올라갑니다. 외식 물가도 영향을 받습니다. 식당에서 사용하는 많은 재료들이 수입품이거나 수입 원료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기업 수익 구조가 변합니다. 환율 상승은 일부 수출 기업에는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출로 벌어들인 달러를 환전할 때 더 많은 원화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자 같은 대형 수출 기업들은 환율 상승으로 수출 경쟁력이 높아지고 환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같은 가격의 제품을 팔더라도 원화로 환산하면 더 많은 매출과 이익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수입 원자재를 많이 쓰는 기업에게는 원가 부담이 커지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화학, 철강, 정유 같은 업종은 원유나 원자재를 수입하는 비중이 높아 환율 상승 시 원가 압박을 받습니다. 항공사도 큰 타격을 받습니다. 항공유를 달러로 구매하기 때문에 환율이 오르면 연료비 부담이 급증합니다. 해외여행 수요가 줄어드는 것도 부정적 요인입니다. 중소기업들은 더 어려움을 겪습니다. 수출 가격 인상이 어렵고 수입 원자재 가격은 올라가니 수익성이 악화됩니다. 대기업에 비해 환해지 능력도 떨어져 환율 변동에 더 취약합니다. 즉, 환율이 오르면 무조건 수출호재라는 말은 부분적으로 맞지만 한국 전체 경제가 좋아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세 번째로 부동산 시장의 압박이 가해집니다. 환율 상승과 금리, 그리고 부동산 시장은 서로 연결됩니다. 환율이 올라가면 수입 물가가 오르고 생활비 부담이 커지면서 소비 심리가 위축됩니다. 그 결과 부동산 수요도 줄어들 가능성이 생깁니다. 가계 소득에서 생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 주택 구입을 위한 여유 자금이 줄어듭니다.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경우에도 생활비 부담 증가로 대출 상환 능력이 약화됩니다.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은 집을 가진 사람들과 장기 대출을 가진 사람들에게 큰 충격이 될 수 있습니다.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집값이 떨어지면 담보 가치가 하락하여 추가 담보를 요구받거나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를 하우스 푸 현상이라고 합니다. 전세 시장도 영향을 받습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집값이 떨어지면 자금 조달이 어려워집니다. 이는 전세 사기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 됩니다. 지금 한국 부동산 시장은 구조적으로 변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 고령화, 가구 구조 변화 등이 장기적으로 부동산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 금융 당국은 환율 움직임에 대해 여러 조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행은 달러 공급을 확대하는 임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외환 스왑 시장에서 유동성을 공급하고 필요시 외환 보유액을 활용하여 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 당국과 정부는 수출 기업과 투자자들에게 달러를 시장에 공급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환율 변동성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도 여러 방면에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긴급 생활 안정 자금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물가 부담을 완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유류세이나 전기가스 요금 동결 같은 조치로 에너지 가격 상승 충격을 흡수하려 노력합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환율 변동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게 저리 융자를 제공하고 수출 보험을 강화하여 환 리스크를 경감시키려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환율을 특정 수준으로 억지로 되돌리려는 것이라기보다는 단기적인 불안을 줄이기 위한 수급 조절 성격이 강합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환율 상승 자체를 과거와 동일하게 위기라고 볼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즉, 지금의 환율 상승은 단순한 금융 공황이 아니라 자금 흐름과 투자 패턴 변화가 반영된 결과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책 대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이므로 정부나 중앙은행이 인위적으로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외환시장 개입은 일시적 효과만 있을 뿐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는 경제 펀더멘털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내수 시장을 활성화하며 산업 구조를 고도화해야 합니다. 환율이 오르면 대부분의 경우 금리도 영향을 받습니다. 환율과 금리는 서로 얽혀 있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물가 상승 압력, 수입 가격 상승 같은 것이 금리가 올라가야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통화 정책의 기본 원리는 물가 안정입니다. 환율 상승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면 중앙은행은 금리를 올려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려 합니다. 반대로 금리가 오르면 외국 자본이 유입되어 원화 가치가 상승하고 환율이 하락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를 금리평가 이론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계속 동결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의 불안정성과 부동산 가격 상승, 그리고 환율 압력 등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한국은행은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환율 안정을 위해 금리를 올리면 부동산 시장과 가계 부채 문제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금리를 낮추거나 동결하면 환율 상승 압력이 커지고 물가가 오를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가계부채는 GDP 대비 100%를 넘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이자 부담이 급증하여 가계의 소비 여력이 크게 감소합니다. 부동산 가격도 하락 압력을 받아
금융 시스템 안정성이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의 경제 상황은 단순한 방향으로 설명하기 어렵고 여러 변수들이 얽혀 있습니다. 미국 연준의 통화 정책, 중국 경제의 성장률, 국제 유가 동향, 반도체 수요 변화, 부동산 시장 흐름, 가계부채 수준 등 수많은 요인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복잡한 경제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단순한 처방이나 낙관론, 비관론 모두 위험합니다. 객관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각도로 분석하고 여러 시나리오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지금 환율 상승을 단순히 공포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지금 한국 경제가 변화하는 구조적 시그널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환율을 움직이는 원인은 다양합니다. 전 세계적인 통화 정책 변화, 국내 자금의 해외 투자 확대, 자산 포트폴리오 구조의 변화 같은 것들이 겹쳐 지금 환율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 경제는 큰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첫째,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기술 패권, 무역 분쟁, 공급망 재편 등이 진행되면서 글로벌 경제 질서가 재편되고 있습니다. 둘째, 탈세계화와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각국은 자국 산업 보호와 공급망 안정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셋째,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 목표, 재생에너지 확대, 전기차 보급 등이 산업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글로벌 환경 변화 속에서 한국 경제도 새로운 좌표를 찾아야 합니다. 즉, 현재의 환율 움직임은 단순한 외환위기 신호가 아니라 한국 경제가 더 넓은 세계 투자 환경 속에서 구조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과정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경제는 여러 구조적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면서 성장 잠재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 증가는 복지 지출 부담을 키우고 있습니다. 제조업 경쟁력도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의 추격, 일본의 견제, 신흥국의 부상 속에서 한국의 위치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주력 산업의 경쟁력 유지가 관건입니다. 내수시장 활성화도 과제입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대외 변수에 취약합니다. 내수시장을 키우고 소비를 진작시켜야 경제의 안정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는 리스크를 동반합니다. 물가 상승, 생활비 부담, 부동산 가격 조정, 금융시장 변동성 같은 리스크를 그대로 놔둘 수는 없습니다. 변화는 기회이기도 하지만 위험이기도 합니다.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 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잘 대응하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단순한 뉴스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자산을 보존하고 노후를 대비하며 생활을 지키기 위해 알아야 할 준비입니다. 하루 환율 숫자가 높다고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높은 환율이 지속될 경우 생필품, 주거비, 의료비 등의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환율을 모니터링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은행이나 주요 은행 앱에서 실시간 환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 단위, 월 단위로 추세를 관찰하면서 큰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세요. 환율이 급등하는 시기에는 큰 지출 결정을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수입차 구매, 해외여행, 유학 비용 같은 큰 지출은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환율 상승은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이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장기 보관이 가능한 생필품은 가격이 오르기 전에 적정량을 구비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하지만 과도한 사재기는 시장 교란을 일으킬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식생활을 조정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수입 식재료 대신 국산 식재료를 활용하면 환율 영향을 덜 받습니다. 제철 식품을 먹는 것도 경제적입니다. 에너지 절약도 중요합니다.
전기, 가스, 휘발유 소비를 줄이면 생활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에너지 효율 가전 사용, 적정 실내 온도 유지 등이 도움이 됩니다. 지금 부동산 가격은 지역과 유형에 따라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환율과 금리의 영향이 더해질 가능성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현재 시장 가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대출 잔액과 비교하여 순자산 가치를 계산해 보세요. 집값이 하락했을 때 담보 부족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주택 구입을 계획하고 있다면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환율 상승으로 생활비가 늘어나면 대출 상환 부담이 커집니다. 소득 대비 적정한 대출 한도를 설정하고 여유 자금을 충분히 확보한 후 결정하세요. 전세로 살고 있다면 계약 만료 시 전세금 반환이 제때 이루어질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집주인의 재정 상태, 주택 가격 변동, 추가 대출 가능성 등을 살펴보세요. 투자용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유동성 확보가 중요합니다. 시장 상황이 악화되면 매각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 현금 흐름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요즘은 해외 투자도 늘고 있지만 환율 리스크를 고려한 분산 투자가 중요해졌습니다. 자산 배분의 기본 원칙은 분산입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격언처럼 여러 자산에 나누어 투자하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국내 자산과 해외 자산의 적정 비율을 찾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연령, 투자 성향, 재정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해외 자산 비중을 20-40%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환율 변동에 대비한 해지 전략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환해 지형 펀드를 활용하거나 달러와 원화 자산을 함께 보유하여 균형을 맞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금 보유도 중요합니다. 긴급 상황에 대비하여 3-6개월치 생활비에 해당하는 현금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적금, 단기 채권 같은 안전 자산으로 보유하세요. 소득원을 다양화하는 것도 환율 변동에 대응하는 방법입니다. 부업이나 사이드 프로젝트를 통해 추가 소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프리랜싱, 재능 판매, 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기회가 있습니다. 해외 소득을 얻는 것도 환율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수출 관련 업무, 해외 프로젝트 참여, 글로벌 플랫폼 활용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자기 개발 투자도 중요합니다. 기술, 언어, 자격증 등 시장 가치가 높은 역량을 키우면 소득 증대와 안정성 확보에 도움이 됩니다. 환율 변동으로 생활비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하면 큰 타격을 받습니다. 건강보험, 실손보험 등을 점검하여 의료비 부담에 대비하세요. 고령화 사회에서 의료비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자동차 보험, 화재 보험, 배상책임 보험 등도 적절히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보험료가 부담스럽더라도 큰 사고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 상품을 너무 많이 가입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중복 보장을 정리하고 꼭 필요한 보장만 유지하여 보험료를 최적화하세요. 청년층은 자산 형성 초기 단계이므로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목돈 마련이 어려운 시기이므로 소액이라도 꾸준히 저축하고 투자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적립식 펀드, ETF 적립 투자 등이 적합합니다. 주거 문제가 큰 부담입니다. 무리한 내 집 마련보다는 안정적인 전세나 월세를 유지하면서 자산을 축적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경력 개발에 집중하세요. 젊을 때 쌓은 경력과 역량은 평생 소득을 좌우합니다. 단기적 수익보다 장기적 성장 가능성을 우선하세요. 해외 취업이나 글로벌 커리어도 고려할 만합니다. 환율이 높을 때는 해외에서 일하며 달러를 벌어 원화로 환전하면 유리합니다. 중장년층은 자산이 어느 정도 축적된 시기이므로 보존과 증식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주택 대출 관리가 핵심입니다. 변동금리 대출을 가지고 있다면 고정금리로 전환을 고려하세요.
금리 상승 시 이자 부담이 급증할 수 있습니다. 자녀 교육비와 결혼 자금 준비도 부담입니다. 조기에 계획을 세우고 적립해야 목표 금액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노후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을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합니다. 투자는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정하세요. 주식 비중을 줄이고 채권이나 배당주 비중을 늘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노년층은 자산 보존과 안정적 현금 흐름 확보가 최우선입니다. 연금 수령 전략을 최적화하세요.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조정하여 평생 수령액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부담이 커지는 시기이므로 실손보험, 간병보험 등을 확인하세요. 건강관리에 투자하여 의료비를 예방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주거 형태를 재검토할 시기입니다. 큰 집을 유지하는 것이 부담이라면 작은 집으로 이사하여 차액을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투자는 매우 보수적으로 해야 합니다. 원금 손실 위험이 있는 투자는 피하고 예금, 국채 같은 안전자산 중심으로 운용하세요. 사기를 조심해야 합니다. 고수익을 약속하는 투자나 금융상품은 대부분 사기이니 경계하세요. 환율 상승은 수출 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같은 주력 수출 산업은 환율 상승으로 가격 경쟁력이 높아집니다. 이들 산업에 종사하거나 투자하고 있다면 긍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수출 기업들도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품질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은 환율 상승을 활용하여 해외 시장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반면 내수 산업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유통, 외식, 서비스 업종은 생활비 증가로 소비가 위축되면 타격을 받습니다. 이들 업종에 종사하거나 투자하고 있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건설과 부동산 관련 산업도 영향을 받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는 건설, 인테리어, 부동산 중개 등 연관 산업 전반에 부정적입니다. 위기 속에서도 기회는 있습니다. 친환경 산업, IT, 바이오 헬스 같은 미래 산업은 글로벌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 분야의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은 성장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 경제와 디지털 전환도 기회입니다. 온라인 쇼핑, 원격 근무, 디지털 콘텐츠 등은 환율과 무관하게 성장하는 분야입니다. 미국 경제는 전 세계 경제의 중심입니다. 미국의 금리, 통화 정책, 경제 성장률은 한국 경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칩니다. 미국 연준의 금리 정책을 주시해야 합니다. 미국 금리가 오르면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원화는 약세가 됩니다.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지면 한국의 수출도 타격을 받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주요 수출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입니다. 중국 경제의 성장률, 소비 동향, 산업 정책은 한국에 큰 영향을 줍니다. 중국 경제가 둔화되면 한국의 수출이 줄어듭니다. 특히 중간재 수출 의존도가 높아 중국 제조업 부진은 직접적 타격이 됩니다. 중국의 기술 굴기와 산업 고도화는 한국의 도전입니다.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에서 중국의 추격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과 산업 구조가 유사하여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최근 일본 엔화 약세는 일본 수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가격 경쟁에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 관광객에게는 일본 여행이 저렴해져 일본 여행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같은 신흥국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는 저렴한 노동력과 넓은 시장을 바탕으로 제조업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한국의 일부 산업은 이들 국가로 이전하거나 경쟁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흥국 성장은 한국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인프라, 기술, 소비재 수출 시장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는 국가입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는 경제 성장률을 낮추고 복지 부담을 키우며 부동산 수요를 감소시킵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면 노동력 부족과 임금 상승 압력이 생깁니다. 이는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응 방안도 있습니다. 자동화, AI, 로봇 기술로 생산성을 높이고 여성과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를 늘리며 이민 정책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 혁신은 경제의 핵심입니다. 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바이오 기술 등이 산업 전반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들 기술을 선도하는 국가와 기업이 미래를 주도할 것입니다. 한국은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 분야의 경쟁력을 유지 강화하면서 새로운 분야로 확장해야 합니다. 연구개발 투자를 늘리고 인재를 양성하며 혁신적 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후변화는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에너지 전환이 필요합니다. 화석 연료 의존도를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합니다. 전기차, 수소차로의 전환은 자동차 산업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배터리, 충전 인프라, 관련 소재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ESG 환경사회 지배구조 경영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투자자와 소비자들은 지속 가능한 기업을 선호합니다. 경제 불확실성은 심리적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언론 보도를 너무 많이 접하면 불안이 증폭됩니다. 정보를 적절히 소비하되 과도한 걱정은 피하세요.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세요. 환율이나 금리를 직접 바꿀 수는 없지만 자신의 소비와 투자는 조절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 결정은 실수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공포에 빠져 모든 자산을 현금화하거나 반대로 낙관에 빠져 무리한 투자를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객관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냉정하게 판단하세요.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되 맹신하지 말고 스스로 이해하고 결정하세요. 단기 변동에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경제는 순환합니다. 상승기가 있으면 하락기도 있고 위기 후에는 회복기가 옵니다. 장기적으로 꾸준히 저축하고 투자하는 사람이 결국 성공합니다. 시장 타이밍을 맞추려 하기보다 꾸준함을 유지하세요. 이 오디오북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를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의 환율 상승과 경제 흐름은 단순한 숫자의 변화 이상입니다. 그 안에는 우리의 미래, 우리 자식들의 젊은 시절, 우리 노후의 안녕, 이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정부도 전문가도 언론도 각자의 언어로 설명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질문은 당신의 삶은 어떻게 준비될 것인가입니다. 경제는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기본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소득보다 적게 쓰고 차이를 저축하고 투자하세요. 빚은 신중하게 지고 갚을 능력 범위 내에서만 빌리세요. 자산을 분산하여 리스크를 줄이세요. 꾸준히 배우고 성장하여 소득 능력을 키우세요. 위기는 준비된 자에게는 기회가 됩니다. 1997년 외환위기 후 한국 경제는 구조 조정을 거쳐 더 강해졌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위기를 기회로 바꾼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확실성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원칙을 지키며 준비하는 사람들이 결국 살아남고 성공합니다. 이 오디오북이 여러분이 스스로의 미래를 점검하고 사실에 기반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작은 지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경제적 안정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모두 지혜롭게 이 시기를 헤쳐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